자, 지금 제3지대 신당들이 이제 속속 지역구 후보 공천 돌입하면서 자, 이번 총선도 다자 구도가 현실화됐습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중 72곳, 3자 대결 67곳, 4자 대결 5곳. 자, 이제 국힘민주당 제3당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자 대결 구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빙 격전지의 경우는 3지대 후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지역이 예측할 수 없는 지역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점점 그렇게 될 거다. 네. 지금 70명 얘기 나오는데 아마 네. 조만간 100명 얘기 나올 겁니다. 네. 특히 개혁신당이 점점 매운맛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새로운미래 이쪽은 지역구 뭐 출마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로운미래가 지금 13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인원이 5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뭐 훨씬 더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출마를 좀 희망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가까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나오느냐 이제 하는 건데, 개혁신당에 최근 들어서 또 여전히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을 시킨 그 청년 정치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출전 자격조차도 못 얻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들로서는 당장 이번에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해서 자기 이름도 알리고 향후에 정치하기 위한 그런 기틀을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안 주니까 이제 발길을 돌리는 거죠. 개혁신당으로. 그래서 개혁신당 쪽에 이제 이들 출마해서 출마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연 누가 불리하냐 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개혁신당 후보들이 나가서 요즘 뭐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낮아서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선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3%라 하더라도 수도권 격전지에 이 개혁신당 후보들이 그만큼의 표심을 중도 보수표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이건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천하태평 아니냐. 네. 최근 정당 지지율 그거 조금 올랐다고 거기에 너무 지금 안주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 백용철 선생님께는 예.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3자 대결에서 보면 네. 제 3당 후보가 5%보다 좀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의외로 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질문을 했어요. 역시 박영환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저는 전혀 다른 의견인데 이번 선거는 양대 정당 선거예요. 양대 정당 선거고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도 범민주 네. 계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민주 계열 대 국민의힘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역구는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양자 대결이고 네. 그 다음에 비례 이 투표는 민주당의 상당 득표를 조국혁신당이 잠식을 하는 그런 결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투표양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 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4%, 10%포인트가 차이 나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0%가 아니라 무려 19%입니다. 네. 자, 호남에서는 광주 전라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39, 조국혁신당 25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첫 번째로 저는 소선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빅텐트로 갔다면 달랐었겠죠. 두 번째는 비례투표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직전조사는 5%인데 개혁신당이 4%인데.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2030 MZ세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영향으로. 그런데 지금 비례투표 연령대를 보더라도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신다면 일단 지역구는 양자 대결인데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이 제3지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박빙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례투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경합하는 상황이고 보수는 국민의 미래 쪽으로 수렴되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3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지역을 보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이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가 나오죠. 그다음에 영등포 을은 이 새로운 미래 신경민 의원이 나옵니다. 전 의원이. 그다음에 경기 화성을 여기 이제 선거구가 가장 나이가 젊다는 곳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서울 동작갑 여기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전병헌 전 의원. 그다음에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온 이 영등포 갑도 관심인데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 그다음에 조웅천 의원이 이제 나온 이 경기 남양주갑 또 이원호 의원 나온 경기 화성정 여기는 두 분 다 그 개혁신당인데 자 이런 구도 이런 지역구에서 두 분한테는 어디에서 어떤 그 혁명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선거 구도로 따지면은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지원론이 예. 있다고 쳤을 때 정권 지원론은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 심판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을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혹은 새로운 미래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실제로는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삼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표를 좀 상실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 본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탈당파가 있는 그런 선거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민주당이 많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웅천, 이원우 그리고 신경민, 네, 김영주, 그렇죠. 홍영표 이런 분들이죠. 실제로 신경민 의원은 영등포에서 10%대 지지가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냥 그 신문이라든가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제 정치로 들어가 보면 재선, 3선 혹은 뭐 다선 의원들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인 경쟁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선까지는 몰라도 실제로 표를 갈라먹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은 있어요. 공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선 잘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같은 지역구로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표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지역구 잘 닦아놓은 사람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손해를 볼 위험이 있고 금태섭, 허은하, 이준석 이분들은 그리고 양양자 의원까지 그냥 이번에 총선 때 그냥 뽑혀서 지금 급하게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역 의원들보다는 파괴력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역구 그동안 다져왔던 데서 재출마하는 3지대 후보들 경우에는 굉장히 선전할 것 같다는 얘기고 조직을 무시 못하니까요. 예.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간 분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 출신의 현역 의원들은 그분들이 뭐 개혁신당에 있던 아니면 그 새로운 미래에 있던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지역구에서 뭐 당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뭐 이준석 대표 포함해 가지고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3명이 공천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뭐 마음이 무겁고 주목할 부분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얼굴 역할을 하는 뭐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아람 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혁신당을 마치 새로운 보수계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공천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가서 이제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에서 탄핵 때 고생했던 그 정통 보수 쪽 사람들도 꽤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 다 그 자유한국당 때부터 고생했던 사람들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실망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수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러 같지만 제가 그때마다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에 같이 있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말렸는데 결국 그렇게 말리고 당에 남은 저조차도 사실 경선 기회도 못 받고 낙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린 게 무색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서 이분들이 적은 수지만 후보를 많이 내고 있다. 이게 그 당선 가능성이 없음에도 많이 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소한 뭐 3% 정도 이상을 득표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서울 수도권이나 아니면 저기 PK의 접전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일종의 고춧가루 부대라고 하죠.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공천 신청자가 몰리는 거는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제3지대가 다자구도를 형성했을 때 당락의 변수가 될까 이 부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댓글 엇갈리는 거 두 건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4월 돼보면 알겠지만 제3지대는 뜬구름이 될 걸로 본다. 신당 바람은 좋다가 많은 것. 시처럼 글을 써주셨어요. 반면에 3지대 당이 당선은 못 되더라도 한쪽 탈락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왜? 수도권은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매운맛을 보여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요. 이준석 대표 출마한 경기 화성을 여기 이제 국힘은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굉장히 젊은 후보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영입 인사예요. 3자 대결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명령대전보다 저 개인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관심이 좀 많이 가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지명도 이런 거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준석 대표는 거기 이제 연령대가 이제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에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요소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록 개혁신당이 별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판세는 1강 2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1강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죠. 어허. 네, 저는 그렇게 1강 갈 이준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동반해서 그 옆에 지금 이제 이원우 그 의원이라든가 이제 뭐 지금 같이 지금 양향자 의원 양양자 반도체 벨트. 예. 그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요.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쪽에서 1강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을 하나 지적을 해드린다면 이원욱 의원이 굉장히 털을 잘 닦아놓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뭐 지난번 총선 때 굉장히 압승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원욱 의원이 다른 지역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 기록으로 당선됐다는 거예요. 60%대가 넘었거든요. 66%대인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 어찌됐건 그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닦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은 것 중에 이제 이준석 1강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배추 도사님 점괘는 어떻게 나옵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추측이 되는 정당 외에서 후보자가 당선될 때는 폭발적인 인지도와 호감도, 어마무시한 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992년에 강남의 한 선거 당시만 해도 합동을 연설해가지고 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여당에서는 황병태 그때 야당이죠. 92년이니까 황병태 후보가 있었고 네. 또 이종구 의원의 아버지였던 이중재 의원이 있고 아실 네, 겁니다. 네, 아시죠. 그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무려 7, 8명이 다 나와서 합동 연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이제 보수 정당 아니면은 제일 야당에서 되겠네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고 저떻고 이게 뭡니까? 오. 김동길 후보입니다. 당선됐죠? 그리고 당선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일까? 연령에 상관없이 그의 호감도와 폭발적인 스타급의 인기를 누릴까?
이 점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지역구를 보실 때는 간단한 기준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보의 개인기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후광 효과. 나 대신 누가 나는 이름도 없는 후보예요. 무명의 후보입니다. 네. 근데 한동훈이 온다, 이재명이 온다, 조국이 온다. 이름 좀 달라질 텐데 이준석 후보자 뒤에 서 있을 줄 후광 효과가 있습니까? 할로 이펙트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하신 그 지금 박빙 지역에서는 두 곳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경기 하성을, 조홍천 의원이 있는 경기 남양주갑인데 첫 조사만 보시면 돼요. 네. 첫 발표되는 조사에서 이준석, 조홍천 20%를 넘는다 기대해 봄직합니다. 20%. 20%를 못 넘는다 밴드웨거닝이 발생을 안 해요. 아하. 이게 무섭습니다. 첫 조사가 20%를 넘을까 못 넘을까. 이준석, 조홍천 중요합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네. 자, 두 분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죠? 저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중에는 배종찬 소장님 쪽 의견에 가까워요. 저거는 첫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보면은 잘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보니까 뭐 손편지 써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고 있고 그게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보물 이런 거 뻔한 것만 받다가 예, 예. 편지 받으니까 너 받았냐 편지 괜찮다 이런 얘기들 돌거든요. 그런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는 그런 입소문 호감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캠페인은 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첫 여론조사가 유의미하게 나오면은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제가 뭐 무당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 게 제 정치적 상식으로 치면은 지역구를 그렇게 선정해서 급하게 갔을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막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뭐 한때는 잠룡이라고도 언론에서 분류가 됐지만 대선 주자도 사실 아닌 거고 20대 30대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상징화돼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권 심판론의 이 구도를 과연 넘을 수 있을 만큼 뭐 지금 경쟁력이 있는가 지역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원영섭 반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준석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취하는 기본적인 포지션이 반윤이에요. 반윤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고 뭐 자기가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어떤 섹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반윤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정권 심판을 끄면 민주당 후보를 찍죠.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지금의 그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반윤이라는 포지션을 그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준석 대표를 찍어가지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기의 표를 사표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를 너무 좀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낮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반론 기회를 30초만 드립니다. 예, 뭐 반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30초만 쓰십시오. 네. 근데 저는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좀 음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전까지 뭐 사실은 뭐 김태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뭐 경합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7.5% 이렇게 뭐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샤이 진보 일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스텔스 중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도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스텔스 중도 표심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네. 의외로 양당 심판론도 한 19% 나온다. 네. 그 점을 좀 유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중에 오늘 뭐 화성을 여론조사 나온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그걸 좀 20% 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준석 대표를 낮게 보지는 않아요. 네. 대선 주자도 험지가면 어렵거든요. 네. 여긴 이준석 대표한테 너무 험지라는 의미도 네.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저도 낮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또 입장을 네. 여론조사 나온다니까 바꾸고 있어서. 너무 갑자기 수습들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제는 소나무당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낮게 보는데 그 전에 소나무당 아시겠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좀 옥중에 있는데 어제 부인을 통해서 출마선을 했죠. 송갑석 재선 의원을 꺾은 민주당 조인철 후보와
광주 서구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당도 뭐 손혜원, 변희재, 최대집, 정철승 변호사 여러분들을 또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어요. 조국혁신당처럼 총선 성적표가 좋을 것 같은지 이거는 정말 짤막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뭐 여론 조사에 포함이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뭐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떤 선거 파괴력을 가지려면 구심점이 되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 근데 과거에 옥중 당선 사례는 있었죠. 그런 사례는 있죠. 그런 사례는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역구는 광주 서구갑이니까 네. 여기가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죠. 네. 그만큼 광주의 아들로 보이는 광주 대동고 출신입니다. 그런 지역에서의 연민의 정서가 이번에 표심으로 연결될지 이 부분은 정도를 생각해 보는 정도지 뭔가 엄청난 확대되는 영향력 정도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이 정론과 균형을 추구하는 위대한 시사 1번지에서 다룰 만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는데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론과 균형을 추구하니까 이런 이슈까지도 다 다루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제가 다른데 방송 나가면 이런 아이템 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 대표님 좀 부적절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유권자들이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양양자 의원은 서구 우리고 이게 서구 예. 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예, 더 이상 좀 정치를 희화화시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대표 그래도 정치하신 분인데 이제 정치의 좀 발전은 못 되더라도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